요즘 서울 광화문 광장 거리를 걷다 보면 미 대사관 앞에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1인 시위, 릴레이 시위 하는 자들을 자주 보곤 한다. 저들은 왜 미국 대사관 앞에서만 저러고들 있을까? 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의구심을 떠나 불쌍한 생각이 든다. 알바생들이라면 그들을 사주하는 배후 세력은 누구일까 궁금하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6.25 전쟁의 원흉이요 남북 분단의 고착화가 미국이라고 하니 그들의 주장에 어리석음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38도 선상의 전 전선에서 선전포고 없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현 러시아, 미국 등의 기밀문서 해제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기습남침 이틀 후인 6월 27일 유엔 창립 후 최초로 침략당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국가는 전투참가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물자 및 재정지원국 39개국, 지원의사표명국 3개국 등 63개국에 이르렀습니다. 군인을 차지하고라도 전쟁 중 200여만 명의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생명의 대가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상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빈곤한 국가, 처절하리만큼 애처롭고 불쌍한 나라로 전락한 대한민국, 그 어느 나라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에 자국의 젊은이들과 지원물자를 인류애로서 도와준 고마운 국가들을 자자손손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살며 이 땅에서 숨쉬는 사람들이라면 공산주의를 신봉하여 이념이 다르다고 동족과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 무리들과 그들을 민족이라고 미명 아래 포옹하자는 미친 자들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감사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전쟁 시 대한민국을 도와준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부대 파견국 16개국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미국 등입니다. 의료 지원국 5개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이상입니다. 물자 및 재정지원국 39개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버마, 현재 미얀마죠. 캄보디아,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자메이카, 일본,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텐슈타인, 멕시코, 모나코,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자유중국, 현재 타이완, 대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시리아, 우루과이,
바티칸 교황청, 베네수엘라, 베트남, 서독 이상입니다. 지원의사 표명국은 그 당시에 3개국이었습니다. 볼리비아, 브라질, 니카라과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위급함을 알고 유엔의 결의에 따라 대한민국을 도와준 나라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대국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진 나라라 전 국민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그 나라의 고마움을 잊지 마시고 현지에서도 항상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관광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6.25 전쟁에 관한 디테일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25 전쟁 관계 문서들이 공개되기 전까지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 영, 소 3국 순회가 38소를 경계로 신탁 통치안을 합의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문서번호 399 ABC 파일 1942년에서 1948년 넘버 387과 케네디 정부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딘 러스크의 냉전 비망록 내가 본 대로에 따르면 38선은 1945년 8월 10일 전쟁부 정책과장 본 스틸과 함께 일본이 항복 의사를 표명한 당일 자정 무렵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 급히 그은 군사적 저지선이었습니다. 소련도 미국의 의견을 인정하고 38선에서 진군을 멈췄습니다. 36년간의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에게 38선은 운명의 선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그은 선이라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게 실제적인 고정선이 된 것입니다. 한반도의 38선 분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기 위한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에서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1943년 11월 23일 카이로 회담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 독립을 약속했고 이후 이를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남과 북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은 38선을 경계로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8월 25일 민간인의 왕래가 차단되고 전화, 우체국, 철도 운행도 금지됐습니다. 각 도청 소재지를 우선 점령한 소련군은 8월 29일 북한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9월 6일 해주 서울 간의 전화가 끊어진 것을 마지막으로 38선은 고정된 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련군은 38선을 임의로 들락거렸습니다. 개성에는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체류했다는 증언이 있고 춘천에는 미국이 배치되었던 9월 20일에도 소련군 정치장교들이 도청 간부 연회의 모습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소련군은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입니다. 건준을 해체하고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이 설립한 민정부를 내세웠습니다. 소련 군정화의 북한은 김일성 주도로 임시위원회를 발족시켜 사회주의화를 신속하게 단행했습니다. 북한 지역 산업의 90% 이상을 국유화하고 1947년 2월에는 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개편, 단독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사회는 신탄 통치를 둘러싼 국제회담 상황에 좌우하면서 사회 불안이 계속됐었습니다.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신속하게 진주한 것과는 달리 미군은 미소 간의 분계선을 믿고 한반도 진주를 느긋하게 추진했다가 9월 3일 비로소 오키나와를 출발해서 서울로 입성했습니다. 미군은 9월 9일 점령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그날 오후 4시
총독부 옛 중앙청 건물에서 일본군의 항복문서 조인식을 했습니다. 3일 후인 9월 12일 미 육군 군정청이 문을 열고 군정에 들어갔습니다. 미 군정은 남한 내 정치적 중립을 표명하고 사상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미 군정하에 남한은 자유로웠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중심의 집권화를 진행한 것과 달리 남한에서는 정치 세력을 구합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한 사회를 결정적으로 들끓게 만든 것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미, 영, 소 3국 외무회담 회담에서 결정한 신딱 동체안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남한 사회의 극심한 좌우 이념 대립을 불러왔고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2년여에 걸친 미소 공동회담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신딱 통제안의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유엔에다가 이관시켰습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 결정했습니다. 남북한 총선거를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했는데 소련 측은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좌익 세력은 거센 반대와 남로당의 방해 공작 속에 치러진 50선거에서 198명의 의원이 선출되고 국회가 개원하게 됩니다. 선거 4일 후인 5월 14일 정오 북한은 아무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를 단전해버려 남한은 갑자기 전기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조직법이 공포되고 해방 3년 만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곧바로 김일성을 수상으로 추대하고 박헌영을 부수상으로 삼아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추가적인 유엔 관할의 총선거도 외면하고 오직 공산화를 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1949년 6월 29일 주한미군이 철수했습니다. 9월 19일 소련도 북한에 주둔하는 소련군 철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즈음 38선을 경계로 남북 간의 충돌은 자주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폭풍이라는 공격 명령과 함께 서쪽의 웅진반도로부터 개성, 정곡, 포천, 춘천, 양양 등 4개 축선 11개 지점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전면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북한군은 T-34 소련제 탱크를 242대를 가지고 있었고 170여 대의 전투기를 포함하여 200여 대의 비행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병력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탱크와 전투기는 전무했고 단지 20여 대의 훈련용 연습기와 연락기가 전부였습니다. 국군은 1950년 6월 24일 자정을 기해 그동안 유지하던 비상경계령을 해제하면서 농촌 모내기를 도우라고 사병들을 2주간의 특별 휴가를 주었고 주말이 겹쳐 부대병력 거의 절반이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최병독 육군참모총장 이하 국군의 고위 간부들은 저녁 6시에 시작한 육군회관 낙성식 파티로 술에 취해 전쟁 당일인 일요일 새벽녘에야 잠자리에 들었다가 비상벨에 잠을 깼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열어 한국 문제를 토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14시, 한국 시간 26일 새벽 4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전투행위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6월 29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직권으로 메가더 연합군 사령관에게 지상군 투입과 38선 이북의 군사 목표 폭격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일본에 있던 메가더 사령부의 직갈 부대인 스미스 부대가 7월 1일 선발 부대로 부산에 상륙하였습니다. 스미스 부대는 7월 5일 오산 중미령에서 첫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는 미군에게 북한군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7월 7일 유엔이
유엔군 사령부의 설치와 회원국들의 무력 원조를 미국 정부의 지휘하에 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터키, 영국, 남아프리카 연방 등 16개국 군대로 유엔군을 편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선은 이미 낙동강선에서 지난한 공방전으로 치달았고 8월 초에 형성된 낙동강 방어선의 교착 상태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균열이 갔습니다. 유엔군이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지대 내의 북한군을 경멸하는 반전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서울을 탈환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작전으로 38선 남쪽의 북한군을 경멸하고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38선 돌파 문제를 둘러싸고 북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진을 찬성하는 측은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고 유엔의 목적인 한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북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측은 38선을 넘게 되면 소련과 중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을 지시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돌파했습니다. 유엔도 10월 7일 영국을 비롯한 8개국이 한반도의 인위적인 분단을 해소하고 유엔의 권능을 확립한다는 기조 아래 북한의 군사력 무력화를 위한 결의안을 가결해가지고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의 북진 개혁을 트루먼 대통령도 승인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상은 개전 초 북한군의 진격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10월 1일 38선을 돌파한 후 1일 평균 26km의 속도로 진격한 국군 제1군단은 10월 10일 동해안 최대의 군사 요충지인 원산을 점령했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 점령은 미 제1군단, 미 제1기병사단, 미 제24사단, 국군 1사단과 국군 제2군단, 제6, 제8사단의 참가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10월 하순이 되자 전선에는 전승 분위기까지 만연했습니다. 주도권을 장악한 국군과 유엔군은 추수감사절인 11월 23일까지는 전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통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10월 1일 천안문에서 개국선언 1주년 기념식을 거행 중이던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보낸 지원 요청 전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지원에 대비해 동북 변방군을 편성해 놓고 있던 마오쩌둥은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을 명부로 인민지원군의 출병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10월 19일 제4야전군 예하 제13병단의 6개군 18개 사단 약 18만 명이 11월 초순에 제3야전군 예하 제9병단 3개군 12개 사단 약 12만 명이 각각 안동, 현재 단동이죠, 창디안, 지안 등지에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공군은 서부전선 조규령산맥 남단에서는 운산, 회천 방향으로 공격했고, 동부전선에서는 장진호 북쪽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중공군의 제1차 공세로 유엔군은 대부분 붕괴되거나 고립됐고 중공군의 2차 공세도 기습적이었습니다. 군우리에서 미 제2사단이 괴멸됐고 장진호에서 미 제1 해병사단이 포위됐습니다. 미 해병사단은 필사적으로 포위망 탈출을 시도해서 11월 11일 미 제1 해병사단은 악전고투 끝에 혹한과 험악한 지형을 극복하며 외길로 뻗은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곧바로 제10군단 군단장 아몬드 소장 예하에 미 제3사단과 제7사단 그리고 국군 제1군단을 함흥 일대에 배치해 교두보로 구축한 다음 흥남 철수작전을 전개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군 병력과 피난민 9만 1,000명 그리고 1만 7,500대의 각종 차량과 35만 톤의 물자를 수송한 세계 전쟁사의 기록을 남긴 인도적인 철수작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출항선인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무기와 물자를 버리고 정원에
230배를 초과하는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승선시켰습니다. 피난민들은 젓가락처럼 빼곡하게 선 채로 3일간의 겨울 항해를 거쳐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6.25 전쟁이 낳은 인간 승리의 대탈출이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은 참전으로 전선은 37도선에서 재조정되었고 중공군은 1951년 1월 8일을 전후로 전 전선에서 일제히 공세를 멈췄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재탈환했고 유엔군은 몇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격퇴시켰지만 완승이 힘들다고 판단했고 중공군도 두 차례에 걸쳐 충기 공세를 펼쳤지만 참패했습니다. 전쟁을 완승이 아닌 판정승으로 휴전해야 한다는 양측의 휴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간의 격전 끝에 전선이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자 휴전회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어느 측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전쟁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막구 접촉으로 휴전협상의 장을 열었습니다. 1951년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는 전쟁 전 상태에 복원해서 휴전으로 평화를 회복한다는 데 호응해왔습니다. 7월 10일 협상이 개시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2년간 계속된 협상의 막이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간 회담은 비무장지대를 설치를 위한 군사분계선 설정을 놓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측은 협상의 조기 타결을 바라는 미국과 국제 여론을 고려해 군사분계선 설정에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전협정에 도달하기까지는 1년 8개월여가 더 걸렸습니다. 포로교환 협상은 회담의 장기화를 불러온 돌발 변수였습니다. 포로교환 협상은 군사분계선 협상이 분과위원회로 넘어간 1951년에 시작되었고 유엔군은 초기에 합동분과위원회에 포로의 명단과 수용소의 위치 등 자료교환을 제안하여 상호교환이 이루어졌으나 공산군 측이 제출한 명단은 예상한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고 포로 문제로 1950년 1월 중순까지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스탈린이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자 전쟁은 급격히 종결로 치달으며 휴전협상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국내 민심은 달랐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피해 대가가 고작 전쟁 직전 상태로의 협상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휴전에 반대했고 전국에서 연일 휴전 반대 데모와 대중집회가 열렸습니다. 1953년 5월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서울의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송환 거부 포로에 대한 유엔군의 최종안을 설명했고 정전협정에 협력할 경우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의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953년 6월 8일 한국 국민의 기대에 아랑곳 없이 포로 송환 협정이 조인됐습니다. 포로 송환 협정의 조인은 휴전 성립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의사가 참작되지 않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담은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방공포로 속방을 단행했습니다. 6월 18일 24시 부산, 광주, 논산, 마산, 영천, 부평, 대구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27,389명의 방공포로를 속방시켰습니다. 미국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6월 25일 로버트슨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했고 한국 정부와의 14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1953년 7월 12일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휴전회담은 급물살을 탔고 7월 27일에 오전 10시 159차 본회의장인 판문점 정전협정 조인식장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쌍방 대표들은 인사도 나누지 않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명하고 선임 장교를 통해 협정 문서를 교환했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전선의 포화는 멎었지만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해역의 경계가 불확실했습니다. 해상 경계선에 관해서는 연안 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측과 12해리를 주장한 공산군 측의 견해 차이에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오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유엔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수 규정만을 두었을 뿐입니다. 이에 정전협정 1개월이 지난 8월 30일 클라크 유엔 사령관은 정전협정 취지에 따라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38선 이남인 서해오도의 북한의 황해도 사이에 해상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하죠. 설정했습니다. 북방 한계선의 설정은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해군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게만 전달했습니다. 전후 북방 한계선은 실제적으로 큰 문제 없이 유지됐고 북한은 1973년까지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이를 남북 간의 이슈로 항상 문제시해 왔습니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송환 희망포로의 교환이 계속됐고 1954년 1월 28일 잔여포로 347명이 공산군 측에 인계되고 중립국을 선택한 88명의 포로들이 2월 8일 인천항에서 인도의 군용 수송선을 타고 인도를 떠나면서 포로 송환도 마무리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이 아닌 문서와 정확한 자료에 의해 우리의 6.25라는 전쟁은 민족 상잔, 동족 상잔에 크나큰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와 같이 공산주의 자들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